그래서 23년 하반기가 이제 가장 주택 가격의 저점이지 않겠느냐.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점은 더 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내년에 이런 광역시보다는요, 서울을 좀 더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꼬마 빌딩은 완전 위험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지 않는 것이 지금 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최근에 방금 전에 욕을 많이 드신다라는 인사말 해주셨는데 네. 또 최근에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조회수가 핫하더라고요. 원래는 조회수가 그렇게 잘 나온 채널은 아니었는데 혹시 이 두 개가 뭔가 연결되는 교집합이? 이거 뭐 어떻게 만나자마자 팩폭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올해 업라이즈 합류하고 나서 부동산 관련 채널을 하는 게 제 롤이어가지고 부동산 채널을 열었는데, 이제 유튜브 포화 상태다 보니까 성장이 좀 안 되다가 7월부터 제가 주택 가격이 급락한 그런 현장 답사를 가가지고 아파트 현장 보여주면서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부터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거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데, 촬영 현장 답사지에 있는 그런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굉장히 불편 혹은 불쾌함을 표현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뭐 좋아하시지 않겠죠. 네네. 저희 동네 오지 마세요. 마포요? 요즘 마포도 좀 하라. 저 마포 말고 딴 데 샀거든. 오케이. 요즘에는 근데 7월만 하더라도 막 주택 가격이 고점비 30%씩 빠지면 되게 뉴스화가 됐는데요. 지금은 이게 뉴스화가 안 될 정도로 전국이 하락세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하락이 보편화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정도의 관심도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국이 지금 하락세를 말씀해 주셔서 그럼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어떻고, 지금 전국이 하락세인 게 좀 몇 개월 됐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 하락세에서 어느 정도 지점에 좀 와 있는 건지. 이게 참 재미가 있는 게, 그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지수상으로는 올해 전국으로는 한 6.5% 빠졌어요. 이번 주도 발표가 되면은 한 7% 조금 안 되게 하락을 할 것 같고, 이 정도 하락이면은, 그러니까 작년 상승분은 전부 반납한 거예요. 그러면은 21년에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상 전부 다 평가손실 구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하락이 나타난 지역들이 있는데, 뭐 인천이라든가 경기도, 그리고 대전, 세종, 이런 지역은 이제 두 자릿수 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낙폭이 굉장히 큰 지역이죠.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매매가만 빠지는 건 아니고 전세가 하락은 더 커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저는 이제 전세 가격이랑 매매가랑 연동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가랑 매매가랑 같이 이제 동반 하락폭이 굉장히 큰 그런 시기입니다. 매매가랑 전세가가 연동된다는 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주택도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자산이어서 저희가 주택으로도 월세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어떤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내려오면은 그 자산의 가치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주택도 유사하게 임차료랑 주택 가격이랑 같이 이제 연동이 되는데, 지금은 전세 가격이라든가 월세가 하락 조정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가도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나요? 전세 퍼센티지는 매매보다 더 많이 빠져가지고 전국으로,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한 1에서 2%포인트 하락률이 더 커요, 전세가. 그러니까는 제가 요즘은 경기도나 인천권을 많이 가거든요. 서울도 가지만. 그러면은 전세 3억인 지역이 6억 됐다가,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임대차법 개정하고, 그다음에 제로화 금리, 저희가 기준금리 0.5%까지 내렸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그런 동네 막 6억까지 갔다가, 그런 데가 지금 전세 2억 4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전세 3억일 때 매매가 4억 5천이었는데 전세가가 6억이 되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한 9억까지 갔다가, 그 아파트 가격 더블 났다가 이제 전세 2억 4천이 되니까 다시 막 4억 5천까지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락세도 있지만 요즘엔 또 거래량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어느 정도 지금 멸종 상태인 거죠? 계속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거래량이 아파트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5년 평균비? 그러니까 작년에도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건 아니고요. 이제 굉장한 강세장이었 2020년에 폭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거의 5년 평균비 70% 아파트 거래 가격이 감소를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쳐도 반토막이고, 그러니까는 이게 하락률이 그래서 좀 덜 기표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건수가 많을수록 이제 기표되는 하락률이 커질 텐데, 굉장히 적은 거래량만으로도 이런 엄청난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실제 체감으로는 뭐 웬만하면 20% 이상 하락을 했고,
고점에서 많이 빠진 데는 거의 40~50% 정도 하락한 단지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 한마디로 거래가 더 많이 찍히면 찍힐수록 이 하락세가 더 강하게 보일 거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근데 만약에 그 40~50%씩 한 건 거래가 아니라 10건 거래가 됐다면 하락률이 더 커지거든요. 시총으로 계산해야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평년비 절반 정도, 그 다음에 5년 평균비 70% 감소됐는데 6% 정도 빠졌다고 하면은 거의 뭐, 그러니까 15% 이상 하락한 거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하락률이 큰 거죠. 그럼 이제 어쨌든 언젠가는 거래 절벽가 좀 풀릴 거잖아요. 네. 풀리게 되었을 때 가격은 어떻게 좀 연동이 될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올해 5월에 그 언더스탠딩이라는 3% 프로그램에 나가서 8월에 전세 대란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5월 달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뭐 2020년 시장 전망도 틀리더니 올해도 틀리냐 뭐 이러면서 막 비난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때 했었던 게 작년 말부터 전세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고 있었던 구간이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2020년 8월부터 임대차법 개정하면서 전세 대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코로나 제로금리 유동성이 완전 폭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매매랑 전세랑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그게 21년 말까지 딱 1년 반을 갔거든요. 근데 5월쯤에 봤을 때 그 전세가가 21년 말을 고점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 보니까 8월이 되더라도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한 7월 정도 되니까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올해 8월부터는 역전세 진입을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임대차법 개정하던 20년 8월에서 2년 차, 그러니까 22년 8월이고 그리고 임차료 피크가 21년 12월인데 플러스 2년 차가 23년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23년 말까지 한 1년 반 기간 동안 전세 대란에 정확히 2년 차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역전세가 있을 것 같고 그 역전세는 뒤로 갈수록 세니까 그래서 23년 하반기가 이제 가장 주택 가격의 저점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연간 전망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갈 거. 보통 임대차 계약 3개월 전에 저희가 좀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년 한 여름 정도 되면은 이제 좀 그때가 클라이막스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를 일단은 현재와 같은 급격한 가격 조정이 일단락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하락세를 더 부추길 수 있는 뭐 급매물이라든가 미분양 수치는 좀 어떤가요? 미분양은 9월부터 저희가 보통 연간 공급하는 주택의 10% 미분양이 넘어가면 조금 많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40만 호 정도 공급된다 봤을 때 4만 호 넘어가면은 이제 알람을 켜는데 9월 달 기준으로 종전에 8월에 3만 2천 가구였다가 이제 4만 가구로 8천 세대가 한 달 만에 늘어버리고 10월 달 기준으로 이게 또 4만 5천으로 또 5천 세대가 또 한 달 만에 늘어버려서 경보음이 켜졌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9월 통계가 딱 나오자마자 정부도 부양책으로 바로 선회를 해요. 9월 통계가 나오면서 이제 미분양 통계가 늘어나니까 분양 관련해서 부양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9월에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 지역 일제히 해제하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세종만 남겨놓고 수도권 뺀 나머지 지역, 조정 지역 다 해제하고 그리고 10월 26일과 27일에 곧바로 또 뭘 하냐면은 9월 미분양 통계가 10월에 나왔는데 그 나오자마자 그 9억 원까지 중도금 대출 해주고 9억 초과 안 해줬는데 그거 12억으로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청약제도 개편을 해요. 어떻게 개편하냐면은 추첨제를 이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을 하고 그리고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은 세대원이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조정지역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세대주만 돼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분리 독립해서 세대주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했는데 청약 1순위 조건은 2년이랑 일정액만 넣으면 돼가지고 그냥 세대원이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대원 청약 추첨제 확대 12억으로 늘려주고 이런 분양 관련한 부양책들로 선회한 게 9월 미분양 통계 보면서부터였고 그리고 미분양 통계뿐만 아니라 이제 10월부터는 주택가격 하락폭도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완전 본격적으로 그 부양책으로 선회를 하게 되었어요. 정책도. 급매물 같은 거 많이 나오고 있나요? 결국 거래량인데 그 거래량이 살아난 건 아니니까요. 지금은 이런 조정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런 조정이 나왔던 것도 과거에 2년 전에 급상승이 나왔던 것도 다 금리 영향이 매우 컸던 건데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낮게 갔다가 다시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다른 정책들이 안 먹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뭐 인상 속도가 좀 더 둔화되고 또 시장 금리가 10월 정도에 피크 찍고 네네. 시장 금리는 살짝 내려갔어요. 사실 저희는 한국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일반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데 그러면 시장 금리를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건데 시장 금리는 피크 치고 좀 내려와서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게 7.5 갔다가 6.8 됐다는 거니까 여전히 높거든요. 저희는 과거에 3%대를 오랜 기간 그쵸.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금 현 수준에서는 이제 구매력이 올라오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급매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싼 가격 아니면 체결이 잘 안 되고 네. 뭐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럼 지금 정부 정책이 어쨌든 부양으로 다시 돌아섰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 이제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이따 좀 더 누적돼야지 또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 저는 그 정부 정책이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신뢰를 많이 잃어가긴 했거든요. 뭐냐면은 정부 정책을 써도 시장이 계속 오르더라.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27번이었나요? 27회,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냈습니다. 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967년부터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냥 시장이 과열되면은 불을 끄는 완화책을 냈고, 시장이 너무 침체하면은 부양책을 썼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막 불닭볶음면 수준의 매운맛으로 막 그렇게 정책을 쓰진 않고, 처음엔 살금살금 내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게 축적이 되면서 어느 순간 임계치를 넘어가면은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항상 기우제처럼 했습니다. 뭐냐면은 부양책으로 전환했다. 그럼 시장 살아날 때까지 계속 써서 그래서 MB정부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시장이 한번 침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B정부 때부터 부양책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세금 완화부터 시작해서 막 청약제도 개편도 그때 청약시장이 무너지니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청약 종합 통장 같은 거 만들고 이러면서 되게 개편을 했는데 그거를 16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승계해가지고. 그러니까 만 6년 넘는 부양 정책의 끝에 한 2014년 정도 되니까 진짜 엄청난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9.1 부동산 대책 같은 거는 더 이상 신도시를 안 지을 테니까 그러니까 집을 더 이상 안 짓겠다. 그러니까 공급을 그렇게 안 해버리면은 부양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집을 아예 안 지어버리겠다. 언제까지? 그냥 영원히.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러면은 뭐, 진짜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대출도, 이제 50% 너무, LTV 50% 너무 타이트하지, LTV 79%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13년에는 양도세 100% 감면 같은 것도 있었어요.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 사시면은 개수를 대지 않고 5년 동안 양도세는 100% 감면한다. 막 이런 파격적인 대책들이 후반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나왔던 것들이 2016년 11월부터 규제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조정지역을 처음으로 지정하기 시작한 게 16년 말이었어요. 그거를 17, 18, 19, 20, 21, 22년 270만 원 주택 공급 정책까지 좀 승계를 했다가 9월부터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양책만 나오겠죠? 인디언 기후제 같은 거니까 비가 네, 올 이제 때까지. 부양될 때까지 부양책만 낼 건데 네. 처음부터 세게 내기가 어려우니까 점점 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얼마 전에 12월 20일 날에도 굉장히 센 규모의 부양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전의 부양책은 실거주자들에게 집을 좀 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실수요자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너가 한번 사봐라 이 금리에 그러니까 이 금리에 이 가격에 너가 한번 사봐라 뭐 이거거든요. 못 산다. 지금 못 그러니까 사지. 6.5% 대 집을 어떻게 사냐. 옛날에 3%대 샀는데 게다가 가격 조정이 있지만 여전히 비싸고 원희룡 장관 말 맞다나 뭐 장기 평균 PIR이 한 10배, 12배였는데 지금 19배 찍었다가 17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17배지 않냐. 이걸 6% 금리 어떻게 사냐 이런 거고. 그랬더니 12월 20일부터는 그럼 일단 다주택자한테 좀 손을 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주택자 중심의 부양책을 전환했습니다. 근데 다주택자한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좀 투자 수요를 유인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조금 캥길 거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모를 찝찝함. 찝찝함이 있죠. 실수요자한테 이렇게 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은, 잘 들으세요. 종전에 2주택까지 다주택이었는데, 이제 2주택까지는 다주택이 아닙니다. 2주택까지는 규제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세제 개편을 짜겠다. 취득세, 종부세, 2주택까지는 1주택에 의제해서 짜고, 그리고 3주택부터는 투자 수요가 있는 다주택이라고 딱 볼 건데, 그 3주택자들한테 전부 다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뭐 다시 투자하라는 얘기냐 막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3주택 이상인 분들 중에서는 그 규제를 이어갈 건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은 규제를 없애주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는 사람은 규제를 이제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 중에서 이거 주임사제도 지난 정권 때 없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심지어 15년 하라고 막 이러니까
아니 10년, 15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 잘 모르겠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역전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역시 현금 흐름 문제를 굉장히 겪고 있어요. 그치, 갭 투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갭 투자 안 될 뿐만 아니라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전세가 내려가니까 돈을 돌려줘야 되죠. 네,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이슈가 내년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집을 더 사라? 안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2월 21일부터는 다주택자도 끌어들여서 시장을 살리려는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꽤 부양책의 그 강도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디테일한 건 차치하고라도요. 앞으로 이렇게도 안 되면은 또 더 강한. 네, 계속해서 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최근에 이제 현장 탐방 많이 가시잖아요. 가보시면 현장의 그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제 하락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좀 냉랭할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니까 중개사분들을 만나보면은 두 가지 반응인데, 우리 동네에서 나가! 그거잖아. 아니요, 제가 가면은 그래도 반갑게 맞이는 해주세요. 중개사분들은 중개하시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막 그렇게 이제 친하게 다가가는 그런 스타일은 못 되는데, 가서 들어보면은 그런 고민들은 하십니다. 뭐냐면 결국 중개사분들도 자기 그 고객들이 저희 같은 일반 그런 소비자들이 될 텐데, 가격의 등락이 너무 심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개 자신감이 많이 결여돼 계세요. 이거를 지금 이 가격에 중개를 해서 혹시나 그 욕을 많이 어떻게 먹을지에 감당할 대한. 거야, 이거. 네, 그러니까는 손님들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론 본인이 판단하지만 이제 이쪽에서 뭔가 지지해주는 의견을 바랄 텐데, 이 정도면은 뭐 다 내린 게 맞을까요? 뭐 약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고, 그리고 올라갈 때도 똑같았는데, 올라갈 때도 제가 어떤 모처를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5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25평 기준으로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11억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21년에 11억까지 올라갔는데 4배가 상승을 했는데, 11억까지 올라갈 때 중개사가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년에 11억까지 올라갔는데 11억까지 올라갔더니 팔겠다는 사람이 매물을 전부 12억으로 올리더라. 동시에 마치 전부 그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호가를 다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중개를 하면서도 아니 이 금액에 거래가 된 것도 나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또 동시에 호가 올리는 걸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에 완전히 착 달라붙어 있다는 그런. 요즘 아파트별로 그 단톡방, 오픈 채팅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동생들 보면. 네, 그런 걸 느꼈는데, 근데 정말 그때부터 거짓말같이 그 매수가 완전 실종이 됐고, 그게 작년 11월이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빠졌냐면은 12억에 팔겠다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11억 실거래를 찍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7억대 실거래가 나왔는데, 7억대 실거래가 나온 다음에 30% 낮은 가격에 또 특수관계인 증여까지 2개 연달아 찍혀버리니까 5억대가 찍혀버려요. 그러니까 경기도 어딘 건가요? 네, 경기도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또 내려가는 속도가 1년 만에 막 5억씩 하락을 하니까 뭔가 굉장히 많이 빠지니까 이 가격에 좀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너무 롤러코스터를 태워버리니까 되게 혼란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 시장이 좀 혼란스럽다고 느껴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20년, 21년에 제로금리와 임대차법 개정이라든가 코로나 유동성이 만들어낸 그런 게 소위 저금리 효과로 올라갔던 게 다시 돌아오는 코로나 이전 단계로 회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특히 많이 하락한 구랑 경기도에서 특히 많이 하락한 시는 어디예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데는 송파구 하락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송파가 제일 커요? 네, 거기 대단지도 많고 그래서 하락률이 가장 높고 거래량도 많아요. 그리고 경기도는 하락지가 굉장히 많은데 의왕시라던가 화성시, 그러니까 동탄이 있는 화성시라던가 의왕시 같은 데가 하락률이 이제 가장 가파른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왕 같은 경우에는 GTX 역세권이었고,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동탄 역시 GTX 역세권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원이라든가, 그러니까 하락률은 전체적으로 경기도는 다 거의 두 자릿수에 육박할 정도의 평균 하락률이고, 인천도 인천 경기 서부권, 인천 서남부 인천권 역시 하락률이 굉장히 가파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송파 하락률이 그렇게 높으면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강남 서초는 지금 어떤가요? 사실 서초하고 강남구하고 송파구에서의 그 잠실동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전세 끼인 갭 매수가 안 되고 실거주를 전제한 매수만 되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송파 안에서도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도
거기 대단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실거래가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서울 안에서는 가장 먼저 실거래가 기준으로 30% 넘는 하락을 찍었다가 지금은 약간 어쨌든 15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도 조금 열어주는 구간이고 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살짝 반등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송파 쪽이요. 네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기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대단지도 있고 엘스, 리센츠 다 5,000세대 넘는 단지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내년 시장을 무조건 뭐 좋다 이렇게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고 서울이든 경기도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2019년에는 경기권에 입주가 많아서 입주 때문에 조금 역전세가 왔었는데 그래서 경기도랑 송파구 같은 데 입주 물량이 많으면서 역전세가 좀 왔었는데 현재 역전세는 금리 때문에 온 거니까 이거는 그냥 장소무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역전세 마켓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럼 강남구, 서초구도 지금 송파구처럼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강남구는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이 한 6.5% 빠지고 있잖아요. 서초하고 송파는 3%대 하락 기표. 아, 여긴 여전히 조금 버티고는 있네요. 네, 맞아요. 왜 버티고 있는 거죠? 바로 옆에 송파는 어쨌든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해석이 다른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어차피 셋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그나마 여기 5,000세대 넘는 단지가 있다 보니까 잠실 쪽은 실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는 매머드급 규모의 단지가 없는 편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락이 기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금액으로는 더 커요, 낙폭이. 금액으로는 더 큰데 하락률은 일부 단지에서만 보여주다 보니까 한 3%대 정도라.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실려야 하락률이 크게 기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래량 자체가 실거래 되는 게 지금 몇 건 없었다. 네, 거의 없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락으로 봐야 된다, 많이. 네, 네.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소위 국민주택 30억대 넘는 아파트 가격이 26억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실거래 최고가 기준으로 6억 원 넘게 하락을 했지만, 그 한 건 거래가 됐으니까, 이제 하락률 자체 기표는 굉장히 미세하게 되는 거죠. 시가총액 베이스로 가면은. 올해 이제 부동산 하락 가속화시킨 요인은 좀 어떤 게 있었다고 보시고, 내년에 또 위험한 신호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벌써 지금 하루 이틀만 지나면 2023년인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가 코로나가 있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높은 자산군부터 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또 채권시장 먼저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서 지금 부동산 하락이 기표가 되는 올해 말이지만 이미 금융시장은 여름에 초토화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뭐 부동산이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던가 이런 기간에 따라 가지고 그 거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역전세 기간이 내년에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내년에 금리 상승이 멈추거나 일부 기준금리 하락이 있더라도 2019년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낮은 수준의 금리 레벨은 아닐 거라는 인식하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중금리 이상의 레벨에서 저희가 적응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을 어디서 찾을지가 저는 좀 걱정이 좀 되는 게 아까 6%대 주담대에서 집 사기 어렵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낮아지겠죠. 근데 소위 뭐 5%대가 됐건 4%대가 됐건 이제 낮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는 주택 이제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높아지죠.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거비 지출이 되게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 전국적으로 주거비가 약 소득의 20% 정도 지출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소득의 30%씩 지출하는 나라 대비해서는 주거비가 낮은 편인데 이 정도 금리 레벨에서 적응하게 되면은 주거비 지출이 뭐 25%, 30% 이렇게 소득에서 훨씬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다른 소비를 못 하게 되고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10년 넘게 자기 소득이 20%만 주거비를 냈다가 이제 갑자기 자기 소득의 30% 넘는 금액을 주거비로 내는 걸 우리가 정말 쉽게 적응할까 이런 고민이 좀 있고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더 내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이 가격이 더 하락하는 거를 소비자가 기다리든가 아니면은 자기 소득의 다른 부분을 많이 희생을 해가지고 주거비를 이제는 이게 뉴노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30% 넘는 주거비를 지불하든가 그런 의사선택 사이에서 어딘가 멈출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점은 더 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집값 그러면 어디까지
언제까지 떨어지는지, 그리고 내년 한 해 2023년만 놓고 또 전망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쭉 말씀을 드린 게 가격과 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투자에서 결국에는. 네네 부동산을 투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투자 매력을 많이 상실했죠. 그렇죠. 네, 많이 상실했고 그 이유는 레버리지 자산인데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자체가 높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매각 차익이 발생해야 되는 형태의 자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막 사람들이 차익형 부동산이다, 뭐 수익형 부동산이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상가고 차익형 부동산 아파트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뜩이나 주택의 임차료가 높지 않은 레벨에서 이렇게 대출 이자까지 높아졌는데 그 아파트는 그야말로 차익형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수준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더 투자 매력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아파트가 종전에는 투자 자산이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주거 서비스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인식 전환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투자수의 유입 자체가 되게 많이 낮아진 게 요즘의 특징인 것 같고요. 시점과 가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결국에는 주택이든 뭐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좋은 시점에 사고 좋은 가격에 살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또 좋지 않은 시점에는 안 사고 좋지 않은 가격에는 또 안 사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아파트는 이제 그런 시점에 대한 훈련들 그다음 금리에 대한 어떤 얘기라던가 대출 타이밍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아까 정책도 얘기했지만 정책도 5단계 정도 가는 그런 강력한 완화책이나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때는 매수 매도에 어떤 신호를 주기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많이 됐는데 그 아파트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저는 아까 결국 시장 전망 물어보셨는데 23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하락을 멈춘 지역이요. 그런 지역에서는 그리고 어떤 그 전세가의 하락을 멈췄는데 그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이 전세 1.6배나 1.7배 정도 되는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거긴 거의 다 하락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가격만 보면은요. 근데 전세가가 하향 조정이 계속 되고 있는 단계라면은 가격의 추가 하락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도 월세 같은 그런 임차료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자산인데 그거를 전세로 전환하면은 전세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20년치를 전환하면은. 그래서 전세가 자체는 월세 현금 흐름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인데 그래서 전세가 별로 없으면 월세를 보든가요. 그러니까 월세 하향 추세가 일단락 되면은 거기는 실제 주거하는 가치가 거의 바닥까지 왔다는 거고요. 거기서부터는 바닥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걸 보는 팁으로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일정 배율을 한국이 유지해 왔는데 그게 한 1.6, 1.7배 정도 장기 평균을 유지해 왔는데 전세에 막 2배나 뭐 2.5배나 이러면은 좀 매매가가 높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낮으면은 싸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전세 하향 조정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닥을 조금 잡고 싶으면은. 그리고 내년에는 전 역전세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내년 내내 어느 정도의 그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언제 끝나냐면은 어쨌든 임대차 2년 차니까 23년 말 돼야지 일단 이런 추세가 끝날 것 같고 그때가 약간 바닥을 논의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이제 저자님은 하락론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 하락론자도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2027년, 30년까지 그때 가서야 이제 반등할까 말까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고 장기전으로 그냥 좀 단기전으로 지금 물량도 너무 없고 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2024년, 5년 요때쯤부터 다시 이제 집값이 좀 꿈틀꿈틀할 수 있다. 좀 단기전을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자님 단기전과 장기전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우세요? 저는 막 2025년 이후의 마켓에 대해서는 지금 논하기가 어렵다 생각하고요.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 부동산이 항상 플러스 2년 정도의 그 레깅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요가 이제 죽었을 때 그 2년 동안 계속해서 입주가 있어 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는 올해 죽었는데 입주는 내년, 내후년 정도 있다 보니까 요 2년이 꽤 침체 기간이고 그래서 아마 25년 얘기가 나오는 걸 겁니다. 23년에 수요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22년에 죽었는데 23년과 24년에도 입주가 있으니까 이 친구들도 역시 중공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고 중공 미분양이 쌓이는 상태에서 심리가 완전히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는 요 다음 해인 어째 25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언제 살아나냐 이 질문은 그냥
그것 역시 가격 조정의 속도하고 네. 가격 조정이 정말 가파르고 정말 주택의 내재 가치에 근접하는 순간까지 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변수들이 많아서 25년 이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도 너무 이게 위아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요하고 공급만 보면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쉬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수요 공급이었고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에 우호적이었고요. 금리가 계속 내려갔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린 상태니까 수요 공급 이슈가 사라졌고 그냥 기준금리만 쳐다보는 기준금리 그 자체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되게 메이저하니까 이 전망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내려오긴 하겠지만 중금리로 갈 거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죠. 그럼 이런 컨센서스에서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럼 우리나라 가계는 그 중금리가 되면은 가구 소득의 20%만 주거비 내다가 30%를 주거비 내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는데 그거 진짜 부드럽게 넘어갈 거냐. 그러면은 그 정도에서 바닥 잡고 다시 수요 공급 이슈로 가는 거고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수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꽤 긴 기간 동안에 수요가 위축이 돼서 이런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급락 하락세는 멈췄지만 굉장히 지지부진한 형태로 그냥 흐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좀 그 이후에 시점을 전망하는 건 이르다고 생각해요. 올해 하락폭이 이제 컸잖아요. 네. 내년 하락폭도 올해만큼 클 거라 보세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는 역전세 초입이었고 내년이 역전세 피크에 진입을 하니까 내년 하락기가 좀 더 크다고 생각하고 변수는 있는데 변수는 당연히 금리랑 정책인데요. 금리랑 정책 부분에서 얼마나 달라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현 기조대로 간다면은 지금 거래량보다는 내년에 좀 더 역전세 임팩이 세지면서 하락 거래가 좀 더 많이 기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무주택자인 분들이 취해야 할 가장 좋은 포지션은 이제 가능하다면 월세에 일단 계속 그냥 있으면서 이제 집값이 이제 나중에 꿈틀할 때가 좀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뭐 전세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좀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사는 거는 분위기상은 정말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사지 않는다 이 얘기가 너무 투자자산적인 접근이어가지고 4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면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4년 이상의 안정적인 거주가 필요한 분은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무조건 어떤 시점에 시점과 가격을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더 시점과 가격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간단한 팁을 드린 거고요. 임차료가 그러니까 19년 수준의 임차료 레벨로 돌아간 지역이 매매 가격 역시 그 임차료 전세에서 이제 2배 이하로 막 1.7배 레벨로 막 내려갔으면은 가격 조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정도 가격인데 당신의 그 소득이랑 대출 부담 한도 안에서 주거비 25% 정도 부담하면 이거 내가 커버 되겠다고 하면은 사는 게 맞고요. 이게 PIR 10배 이론이고. 근데 시점으로도 이제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는 부양책을 계속 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책을 계속 썼던 것처럼 부양책도 계속 쓸 거고 어떤 경우에 부양책이 8년 동안 쓴 적도 있고 규제책도 막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쓴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양책을 계속해서 낼 텐데 부양책에서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수준의 그런 부양책을 계속해서 낼 수가 있어요. 사실 2020년 코로나 왔을 때 연준에서 부양책 쓴 것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부양책 막 썼지 않습니까? 그냥 돈 직접 줬잖아요. 돈 직접 주고 그 다음에 막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막 회사채 사드려요. 막 망하는 기업 나오니까 망하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 막 망한 회사가 없었잖아요. 네, 회사채 막 다 사드리고 그래서 주식이 막 빠지는데 그러니까 그럼 ETF까지 살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섰는데 그러니까 부양책 역시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과감하고 뭐 상상도 못한 수준의 부양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제 기준에서는 그게 2014년 9일이었어요. 2014년 9일 대책에서 부양책이 뭐가 나올까 해서 봤는데 갑자기 주택 공급을 안 하겠대요. 나라에서. 근데 주택 공급이 민간이 하니까 그 기저인 땅을 안 공급하면 되지 이러면서 땅을 더 이상 지정을 안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집을 어디다 짓냐? 그러니까 무제한 공급 축소 정책이더라고요. 지금 묘사하면은. 그래서 그런 정책도 냈었기 때문에 부양책 역시 그 정도의 강도로 나왔을 때는 이미 그 정도의 강도가 나왔다는 거는 거꾸로 해석하면 시장이 그만큼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는 제 시점 전략을 잡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을
잘 재셔가지고 네.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승기 때 네. 그 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실거주는 언제든지 사도 괜찮다. 네. 요 멘트 이제 지금 하락기를 접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멘트가 네. 그 작동을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시점과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점을 잘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주식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시점의 변수가 많기 때문이고요. 가격도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돼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아파트는 좋은 가격에 대한 그런 기준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주식은 뭐 굉장히 싸다 비싸다 이런 평가가 일반적이었는데 아파트는 그런 것도 없었다 보니까 다들 대부분 시점에 좀 함몰됐지만 실거주는 사야 된다 이거에 뭐가 밑에 깔려 있냐면은 실거주는 장기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벤자민 그레이엄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시점 잡기 어렵다. 근데 하워드 막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시점 잡기 어렵다는 건 벤자민 그레이엄도 얘기했고 하워드 막스 뭐라 그랬냐면은 시점 잡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 아니고 타임이다. 이거 장기 보유해라. 그러면은 그 시점의 변동성을 해지할 수가 있다. 장기 보유하면은 그 다음에 남은 건 가격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장기 보유할 컨셉으로 좋은 가격에 사면 너 무조건 돈 번다. 이게 하워드 막스 컨셉인데요. 부동산에서는 시점 잡기 어려운데 실거주는 이 말이 갈로 열고 장기 보유를 깔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점이 아무리 잘못 잡아도 장기 보유하면은 괜찮았다. 이게 실거주 1주택자는 언제든지 살아 이 말이 꽤 먹혔던 기간이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7년 반 정도를 거주를 하시니까 7년 반 정도 되면은 굉장히 시점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어가지고 이게 잘 먹혔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기서 실거주자는 사는 게 맞는데 이제 가격을 보고 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거주니까 기본적으로 오래 갖고 계실 건데요. 가격 잘못 보면은 10년도 물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살던 영등포에 있는 모 아파트는 2008년에 분양할 때 이제 50평대 아파트를 13억 9천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요. 2008년에 13억 9천에 영등포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게 13억 9천 회복한 게 2020년 9월이었어요. 그러니까 13년을 명목으로 그 명목 금액이 회복을 했으니까 실질로는 이제 회복을 안 한 거지만 어쨌든 명목이라도 13.9에 왔잖아요. 그게 13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가격을 잘못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장기 보유하더라도 꽤 큰 그 손실에 임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 1주택자는 언제든지 사라가 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는 가격을 잘 보고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을 보고 사지 않으면 나중에 원금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실제적으로 원금은 아닐 것이다. 네, 그러니까 타이밍 잘못 잡은 거는 장기 보유하면 웬만하면 해지가 되는데 그렇죠. 가격 잘못 잡은 거는 정말 회복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격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그 생각하시고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거의 진리 같은 첫 번째 멘트가 방금 전 거였고 두 번째가 집값은 결국 우상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 말도 요즘에는 아닌 거 아닌가? 이제 앞으로 집은 투자 자산이 아닐 수 있어. 집은 우리가 거기서 사는 거지. 이제 그런 이제 댓글도 요즘 많이 달리더라고요. 우상향 하나요? 주택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죠. 근데 그 우상향을 하는 이유가 그냥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한 10년 전이랑 11년 전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2010년, 11년에 요즘이랑 유사하게 일본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특히 한 15년 정도가 됐을 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일본 역시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 찍고 나서부터 주택가격 하락이 좀 다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생산 가능 인구 정점 찍은 15년부터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인풋값이 인구인 거죠. 인풋값이 인구면은 뭐가 빠져 있냐면은 인구 곱하기 생산성인데 이 생산성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레고리 맨큐 논문에서도 미국 역시 주택 가격이 장기 침체할 것 같다 2006년부터 이거를 89년에 쓰면서 인풋값으로 인구를 막 집어넣는데 소득도 적당한 소득 증가율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기술력, 그러니까 그 생산성 증가가 빠지다 보니까 그냥 소득이 완만하게 늘어나는 그런 구간이 되면서 실제로 인구는 줄어들지만 더 소득을 많이 일으키면서 집값이 올랐는데 이제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장기적인 전망에는 반드시 그냥 그러니까 인구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걸 넣는 건 맞는데 여기다 곱하기 그냥 우리나라에 정말 그 생산성 요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전망이 어렵지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다들 넘어가는 거냐면은
그래도 우리 뭐라 그럴까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업도 만들고 혁신적인 제품도 만들고 혁신적인 서비스도 만들면은 과거보다는 더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 장기 생산성을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다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해야 한다고 이제 말할 수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제가 투자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전 주식 투자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입장에서 기업이 그런 상품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이렇게 혁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무게를 많이 두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로 이어지고 구매력으로 이어져서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건 아주 장기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요즘의 그 가격 변동성은 매우 진폭이 커서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거에 그 어떤 경우에도 PIR 18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평균 12배인데 지금 18배 왔어요. 좀 내려서 17배 됐어요. 가격이 그냥 횡보만 하더라도 이게 소득이 계속 늘면 따라가겠죠? 근데 계속 늘면 따라가는데 이 기간이 꽤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택가격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진짜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10년 이상의 기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 때는 장기 거주할 거니까 살 건데만 아니라 장기 거주할 건데 가격이 좋아야 사야 되니까 진짜 전세가 하향 안정화 됐는지 이 전세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주택 매매 가격이 좀 설명할 만한 수준인지 이런 거 보시면서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격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그럼 다시 집을 사도 되는 시기랑 바닥을 알 수 있는 신호는 아까 전세가랑 또 말고 다른 것도 혹시 있나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 시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게 되면은 뭐가 늘어납니다. 뭐가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대출이 늘어나요. 대출이. 아, 그렇죠. 대출 당연히 늘어나겠죠. 네. 그런 맥락에서 올해 대출이 얼마 늘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올해 대출이 더 늘어났나요? 원래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작년, 재작년에 140조씩 늘었거든요. 1년에 140조씩 늘었어요. 올해 마이너스 5조예요. 처음으로 줄었어요. 20년 역사에서 대출이 마이너스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 뭐니 막 있었잖아요. 그 2000년대 초반부터 가계 신용 사이클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주택 좀 부양을 했거든요. IMF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가계 대출의 증감이 줄어든 적은 있었는데 넷으로 마이너스 찍힌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그만큼 돈을 안 빌린다는 거니까 자산 시장이 셀 리가 없죠. 그리고 저희가 막 가계 신용이 한 2,000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 성장하는 경제면은 한 40조 정도는 빌리는 거고요. 3% 성장하면은 60조 정도 빌리고 우리나라 대출 성장률 목표치가 얼마냐면은 작년에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장기적인 목표치 4%입니다. 이렇게 DSR 쓴 겁니다. DSR 정책 발표할 때 야, 가계 신용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장기 평균을 4%로 가자. 그게 연에 80조 빌려라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6조씩만 빌리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예 안 빌려버리고 아예 상환을 해버려요 지금 그냥.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세지 못한 건데 시장 전체가 지금 사야 되겠다라고 느끼면은 다시 늘어나겠네요. 맞죠, 늘어나죠. 근데 어느 정도 레벨로 늘어나겠어요? 정상적인 레벨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80조 원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은 월에 한 6, 7조씩 늘어야 되는데 가계대출 완화 정책은 썼지 않습니까? 내년 2023년부터 시행이어서 저는 이것도 좀 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그래 가계대출 얼마 늘어나 보자. 어쨌든 대출 완화 정책 썼으니까. 그래서 올해처럼 진짜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올해는 진짜 너무나 깜짝 놀란 숫자여가지고. 근데 내년에는 약간 늘 것 같긴 한데 저 금액이 미세하다면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좋게 안 보는 거고 사실 주식도 주시장 좋아지면은 신용잔고라 그래가지고 그쵸. 빚내서 주식을 사시거든요. 그게 주식시장 좋을 때일수록 신용잔고가 엄청 커지는 효과가 있어서 자산시장이 다 똑같아요. 대출이 결국 자산시장을 먹여 살리는 양분인데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가계신용이 주택시장의 양분이고 지금 그 양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본인이 타이밍 판단에 좀 되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출 데이터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데이터는 혹시 근데 어디서 뭐 그거 분기별로 되게 친절하게 금융감독원에서 그 월에 한 번씩 가계대출 통계 정확히 이렇게 딱 찍어서 월에 한 번씩 중순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월 중순 되면은 그 전달 거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 은행권, 비은행권, 가계 신용이 가계 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신용은 카드까지 나오니까 감독원 그 통계에서 안 나오지만은 신용이라고 해봐야 카드니까는 이제 일정 금액이고 대출이 제일 중요한데 요즘은 그래서 다들 빚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다 자산이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폭락한 다음에 언젠가 다시 어쨌든 상승은 하잖아요. 네.
그럼 폭락한 그 시점에는 부동산 자산 뭘 사면 그 폭등할 때 가장 큰 수익을 좀 취할 수 있나요? 뭐 평수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지역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아파트, 뭐 꼬마 빌딩 뭐 이런 거 다 자산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거고. 제 2017년 언론인 인터뷰할 때 네. 그때부터 뭐라고 했냐면은 대형평을 사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에는 그 트렌드를 올라타는 게 중요한데 그 트렌드라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 소요 면적이 넓어지니까 우리나라가 1인당 10평 정도 되는데 대부분 선진국들 보면은 16평 된다. 우리도 따라가고 있다. 1년에 0.5평씩 늘어나더라. 그래서 미리 그냥 큰 평수로 가 있으면 기다리면 된다. 우리 최저 주거 면적도 있는데 어쨌든 4.2평이란 최저 주거 면적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9평으로 늘리자 이런 얘기가 요즘 많아요. 근데 그 작년에 대형평 가격이 너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기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거에 돈을 쓰고 싶은데 자기가 선호한다는 거는 큰 집 살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작년에 대형평 가격이 너무나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은 대형평에 뭐라 그럴까 가성비가 이제 지금은 좀 떨어져가지고 대형평 사라는 말씀도 조금 드리기 좀 어렵고 저는 대신에 만약에 이런 낙폭이 있고 부활을 한다면은 그냥 새 집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축 주택을 사라. 지역이라면. 오늘 이제 김 작가 나와가지고 알파이즈 오메가를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2018년에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때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아니고 그 전에 시기죠. 아니요.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은 17년도 재건축 책이고 2018년은 뭐냐면은 제가 도시 구조를 분석해가지고 자족도시랑 비자족도시를 나눠서 자족도시가 좋다 해서 자족도시 지역을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2022년 버전으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통근 통학률이라는 게 있어요. 통근 통학률은 A라는 도시에서 B라는 도시로 통근 통학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도시에서 A로 통근 통학을 하기도 하죠. 뭐냐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600만 명이 움직이는데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다 서울에만 직장을 다니시는 게 아니고 경기도로도 가시고 그죠? 성남에 있는 사람도 다 성남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서울로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통근 통학 통계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만약에 어떤 도시가 그 도시의 통근 통학자는 100명인데 외부에서 많이 와가지고 여기 한 통근 통학자 총수가 한 120명인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데 이런 데가 좋아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두 군데가 있는데 유입되니까 100명 100명인데 한국은 통근 통학을 보니까 여기는 80명이고 여긴 12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0명이 이렇게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는 데가 거점 도시라는 말이 되거든요. 일자리가 많고 예, 직장이 많고 이러니까 거점 도시인데 그래서 그 거점 도시 지역이 명구돼 있어요. 수도권에서. 근데 사람들이 이 거점 도시가 어딘지 직관적으로 알면서도 잘 모르시는데 일단 서울은 거점 도시입니다. 왜냐면은 서울에는 80만 명 이상의 추가 잉여 통근통학 인력이 경기도에서 유입이 돼요. 그래서 서울에 한 600만 명 정도가 통근통학 하고 있는데 80만 명 이상이 유입이 되니까 서울이 진짜 전국에서 가장 큰 거점 도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은 수도권에서 어디냐면은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화성시가 55만 명이 매일 통근통학을 하고 있는데요. 5만 5천 명이 잉여로 화성으로 추가로 들어와요. 그 막 수원에서도 오시고 성남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화성에는 이제 그 그러니까 삼성 캠퍼스부터 시작해서 직장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화성이 동탄을 포함해가지고 그 화성시라고 하면은 이제 기아차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회사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화성이 되게 거점 도시 중에 규모 면에서는 되게 큰 거점 도시 중에 하나고요. 성남시 역시 그 뭐라 그럴까 추가 통근 통학자가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한 3만 명 정도 되세요. 그래서 판견이 뭐니 하는 그런 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평택 같은 데도 당연히 거점 도시죠. 이제 근데 그 평택의 생활권이 수도권 생활권인데 거점 도시 지역이 이제 아무래도 수요자층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들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이제 그리고 전세가가 안정화됐을 때 그렇게 가격 전략을 잘 써볼 만한 지역이 이제 이런 지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성과 성남과 평택. 평택은 수도권이긴 하지만 이제 서울 생활권 지역은 아니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1주택자 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집값 하락을 어쨌든 온몸으로 막고 있고, 저도 막고 있고 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버텨야 되는 거겠죠?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팔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지금 기존 1주택자들은 이거를 이제 동등한 주택가액으로 전환했을 때 DSR이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가가지고 옮기시는 것도 안 되셔서 현재는 그냥 유지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그리고 거래도 잘 안 되는데
막 갈아타라 이렇게 팁을 하시는데 지금 잘 팔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갈아탑니까? 내 집이 현실적으로 나가지- 지금 힘들다면서요. 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만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은 퍼센티지 조정을 받으면 고가주택 하락률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갈아타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무리해서 막 이렇게 거래도 잘 안 되는데 거래가 안 되면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불확실한 부분에 이제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분들은 그냥 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1주택자분들 중에 가운데도 그 고점일 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걸 집을 투자 가치 생각해서 그때 파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1주택자는 그냥 갖고 가는 거다. 어느 게 맞다고 보세요, 저자님은? 저는 당연히 집으로 돈 벌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러다가 집을 살 생각이 없냐 그건 아니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어떤 지역에서 여기 4년 이상 임차가 아니라 자가로 거주하고 싶은데 가격이 충분히 내려왔네. 그러니까 여기 임차료 대비해서 제가 한 1.6배, 1.7배 본다고 했잖아요. 여기 전세가 충분히 이 가격에 내려왔으면 얘는 이 정도면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살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살 생각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수가 있는데 너무 높은 그 전세 막 2배나 2.5배가 넘는 그런 주택 가격을 사가지고 자산 가격 상승에 베팅하기에는 일단 비효율적이고 그냥 차라리 주거랑 투자를 분리하는 게 낫지. 그래서 주거는 그냥 주거 서비스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격이 올라갔다고 집을 팔고 이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시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되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의 노력이면은 다른 자산 투자로도 얼마든지 좋은 성과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집값이 오르니까 뭐 월세로 살다가 너무 액티브한 전략이고 사후 생존 편향이 작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잘 되면 와 나 천재야 약간 이럴 것 같고 안 되면은 막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리스키한 부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연끌로 집 사는 분들이 사실 제일 힘든 거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지금 뭐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버티든가 팔든가 둘 중 하나죠. 버틸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계산표 두드려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어쩔 수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그 08년에서 2020년 회복한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2008년 분양을 받았던 그분들 중에서 거의 한 200분이 분양을 받으셨는데 10명도 안 되는 사람만 매도를 했거든요. 그 13년의 기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 사람들이 다 버틴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타이밍이랑 프라이싱을 얘기했는데 내가 만약에 프라이싱 선택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타이밍적인 부분을 이제 완전 타임을 극한으로 늘려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장기간 보유하면은 그냥 결국에는 명목이든 뭐든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소위 올랐던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유동성 때문에 올랐던 부분이 있긴 있지만 결국 기다리면 다시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버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잘못된 투자니까 다 팔아버리고 그럼 또 어디서 그러면 그 손실을 만회해요? 그 주택이라는 거는 자기 소득의 거의 10배 이상을 한 번에 밀어넣은 거나 마찬가지라 가지고 엄청난 그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 어디서 만회하죠? 그래서 그런 만회 수단이 마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파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버티는 게 맞대? 혹시라도 근데 만약에 내가 대출이 있잖아 이런 거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거는 이제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팔아야 돼서 파는 거여가지고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내가 갖고 갈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장기간 갖고 가는 것도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파는 것도 선택이지만. 근데 아까 말씀하신 케이스는 팔아야만 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고 그냥 이제 강요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을 혹시 이제 언제 사야 하는지 아까 팁을 좀 주셨는데 네. 그럼 언제 좀 팔아야 할까요? 하락의 시작을 좀 알 수 있는 뭐 신호나 시그널이 있을까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를 보시는 게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자기 소득이 주택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소득이 따라가 줘야지 이게 펀더멘탈한 강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소득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주택이 매우 강하게 초과 상승을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고평가의 영향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소득에 저희가 20%를 주거비로 썼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주거비 베이스로도 주택가격이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집을 순수한 주식 같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 거주하려고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주하는 임차료 대비해서 그냥 과도하게 비싸다 생각하면은 이제 이거 과도하게 비싸다는 그런 판단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냥 PIR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현재의 그 임차료인 전세 대비해서 이게 2배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그냥 다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돼요. 그래서 준공 20년 이하인 경우에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진짜 좀 고평가인 것 같다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도 좀 예민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보통 이제 경매가 빛을 발휘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 시점에서는 또 더 하락을 하면 경매도 더 싸게 사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그게 보세요? 감정가액으로 나와가지고 경락이 이제 시작을 되는데 시세 하락률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막 감정가액보다 실거래 시가가 더 낮은 주택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러다니까 내년에 공시가액도 되게 내려갈 것 같은데 부동산 씬에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자잘한 팁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약간 족보라고 생각하는데 그 족보에 이제 의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족보 같은 것도 과거 시대에 맞았던 족보들이거든요. 실거주 1주택자는 무조건 매수해라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이 안 좋아지면 뭐 경매 시장을 노려. 물론 컨셉추얼리 맞지만 이제는 그 족보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그냥 한 번 더 의심을 할 필요는 있고 그리고 남이 하는 얘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현장을 많이 가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집은 이제 주거의 대상이니까 그냥 임차료 베이스로 판단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대 강력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있는데 이 중에서 내년에 특히 좀 조심해야 하고 좀 주목해야 될 곳이 있다면 한 군데만 뭐 심층적인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은 광역시 중에서도 대전하고 대구는 올해 하락률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뭐 대구는 사실 미분양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분양도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24년까지 입주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상당한 그런 뭐라 그럴까 그 센티먼트는 완전 박살났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대구에 계신 분들 좀 만나보면은 심리는 이제 완전 냉각됐고 그리고 뭐 24년 이전까지는 회복이 안 될 거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서 이제 그렇게 거의 완전 붕괴한 것 같은데 근데 거꾸로 가격을 보면은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 보면은 대구가 좋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격을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낙폭이 많이 기표가 된 지역이 대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 분들이시라면은 진짜 전세도 2019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내려간 지역도 많고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매매가 역시 훨씬 더 2020년 레벨이 아니라 더 낮은 레벨까지 내려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격 전략을 잘 응용하셔가지고 이런 지역에서 오히려 더 실수요자분들은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 위험하다는 거는 그 시장에서 잘못 사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를 위험하다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내년에 이런 광역시보다는요 서울을 좀 더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왜요? 그게 9억 원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실수요자들이 소위 시장 금리보다 굉장히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서비스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9억을 넘는 고가주택군에는 이런 게 없고 시장금리로 여전히 그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중금리 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요가 더 위축되는 지역은 고가주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방광역시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다 9억 원 이하의 주택 가격대로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락률은 높게 나올지언정 그 명목 금액 자체는 작거든요. 막 5억이 3억 5천 되니까 30%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됐고 전세 가격도 막 2억 초중반이면은 그 배율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구매할 만한 그런 론도 존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데서는 하락을 지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이 올해 유난히 하락률이 적었고요. 그리고 고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수요가 제일 위축되는 것도 이 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고가주택 지역에서 더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 지상, 꼬마 빌딩 시장 지금 현재 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보는지 여기도 뭐 아파트처럼 많이 하락을 하고 있나요? 사실은 그 오피스텔 시장은 그나마 견조했고 그리고 지산도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꽤 견조했던 것 같은데요. 뭐 꼬마 빌딩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 저는 꼬마 빌딩 시장이랑 지산업센터 이제는 조금 위험해지는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꼬마 빌딩은 완전 위험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에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그러니까 꼬마 빌딩 같은 거 살 때는 그 주택이랑 조금 다르게 소위 캡레이트 같은 수익률을 보고 사거든요. 이거를 사면은 이제 1년에 몇 퍼센트 정도 본다고 해서 보통 수익형 부동산의 논리로 꼬마 빌딩 시장이 몇 년간 이어져 왔었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을 겪으면서 꼬마 빌딩 시장에 신규 플레이어들이 진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원래 꼬마 빌딩이라는 거는 한평생 돈을 좀 모으신 분이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모아가지고 은퇴하면서 은행에서 한 35억 빌려서 50억짜리 빌딩을 샀는데, 그 50억짜리 빌딩에서는 2억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해서 35억은 3%로 빌렸으니까 1억 정도 나가지만 결국에는 순현금 흐름 1억 정도 창출하고, 그러니까 완만히 그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여가지고 그 수익형 부동산이 가까웠는데, 50억이나 되는 부동산에 2억의 현금흐름이 발생하면은 저희가 그거를 4% 정도의 캡레이시라고 부르거든요. 세후 현금 흐름일 때. 그 정도이고 대출금리는 3%대였기 때문에 이 4%짜리 캡레이스를 이렇게 샀는데, 예, 코로나 기간에 이게 다 2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바로 2배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면서도 캡레이시 4%였다가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점점 낮아지기 시작해서, 이게 산술적으로 건물 가격이 100억이 되면은 캡레이시 2%가 되는데, 대출금리가 3%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돈을 빌려야 되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법인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면서 막 70억씩 돈을 빌리면서 이제 3%씩 빌렸으니까, 그래도 딱 그 7321이랑 얘 2억이 대충 맞아가지고 그래도 조금 유입이 됐었는데, 지금 이게 몇 퍼센트냐면 이게 6%, 7%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빌딩을 매수하신 분이나 올해 빌딩을 매수하신 분들은 현금 흐름 전부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마이너스 되는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도 몇 억 이상을 빌리면 몇 백만 원씩 이제 나가면서 상당한 부담이 나가는데, 이 꼬빌 하나 사가지고 7% 대출금리 맞아버리면은 월에 몇 천만 원씩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정도 되니까 이제 완전히 못 버티는 사항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매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예를 들면 70%라고 할게요.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면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100억에 샀는데 70억 대출 받아가지고 100억에 샀어요. 2억이 나오는 자산이래요. 근데 본인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95억에 팔면 얘가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엄청난 할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할인을 하게 되면은 막 30-40% 할인을 보면은 자기 자본이 빵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격엔 못 팔 거 아니에요. 대출이 70-80%였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30% 깎아서 팔면 제가 빵원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30% 깎아서 팔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버텨야 되는 거겠죠? 근데 버틸라고 하니까 이제 금리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팔지도 못하고 이제 버티지도 못하는 이런 케이스가 그냥 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누적이 되면 이게 경매로 나올 수 있겠네요. 이분이 이제 차익금을 못 갚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사태가 나오겠죠. 근데 사실 이게 집도 요즘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끌로 하셨던 분들이 대출이 잘 못 버티면은 뭐 팔아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 말이 어느 자산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규모가 근데 너무 커가지고 이제 지산도 비슷하고, 그리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공합빌딩도 그렇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상가 공화 빌딩은 작년에 산 분들부터는 지금 다들 이제 마이너스거나 굉장히 더 앞으로 더 위험해질 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공합빌딩에서는 이제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건물 중개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이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샀겠죠. 그렇죠. 그 빌딩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다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주택을 처분하면서 버티는 것 같고, 이런 시장 금리에서 이제 이렇게 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건물을 통한 현금으로는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제 부담은 생기는데, 그렇다고 이걸 할인해서 팔면은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당연히 이자를 내면서 버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자를 내면서 버틸 수 있게 될지 아니면 정말 할인해서 매각이 될지에 대해서 그냥 서로 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분위기가 좀 팽팽한 것 같고요. 아직은 팽팽하다. 네, 주택은 어쨌든 그 낙폭이 꽤 큰 실거래 하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실거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락이 기표가 되고 있는데, 꼬마 빌딩에서는 이제 그냥 나오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꼬마 빌딩 아직까지 명확하게 탁탁 가격으로 잡힌 건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네, 이쪽도 거의 올해 하반기 돼서는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택이랑 비슷하게 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내년에 찍히게 되면 이제 툭툭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못 버티는 사람들이 좀 생기지 않겠는가, 이 정도 금리 레벨에서는. 그래서 이게 규모는 다르지만은 부동산 다 유사한 환경인데 이제 이런 꽁합 빌딩은 레버리지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택도 그 레버리지가 있긴 있지만 LTV 80%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전세 끼고 샀고. 근데 이제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높았거든요. 지식산업센터 하거나 지식산업센터도 85%까지 빌려줘요. LTV 85%까지. 그리고 오피스텔도 유사하고 꽁합 빌딩도 그렇다 보니까 유난히 레버리지가 높았던 시장인데 대출 금리는 높아졌으니까 현금흐름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커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아파트보다 LTV 그 오피스텔 뭐 지상 꽁합 빌딩이 훨씬 더 높았잖아요. 네. 대출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네네네. 여기는 그래도 지금 아파트보다 하락이 팍팍팍 그렇게 찍힌 것들이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 금리 오른 거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 이쪽일 텐데. 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제 어려워진 지 6개월 됐다는 거예요. 올해 여름부터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월까지는 괜찮았는데 여름부터 오르기 시작을 해서 어려운 게 6개월이 됐는데 이게 그래서 한 1년 정도 경과하고 난 다음부터는 좀 힘들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가 오른 건 얼마 네,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소위 그 리파이낸싱 하는 시점이 됐을 때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꽁합 빌딩 쪽에서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강남구, 뭐 서초구, 성동구 이런 데는 땅이 너무 유한하기 때문에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버티면 다시. 좋은 부동산 영원히 안 떨어진단 말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올해 5월 이후로 또 하반기부터 IT 테크 기업들 주가라던가 암호화폐 쪽도 안 좋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작동을 하면서 사실 이런 꽁합 빌딩 매수 수요가 전부 스타트업 본사로 사용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버신 개인들이 취득을 하시거나 그렇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매수 주체가 올해 가을부터 실종이 된 상태여가지고 신규 매수 주체는 없는데 현금흐름 부담 발생하니까 처분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거의 병목처럼 묶여 있고 그게 한 몇 달 되니까 지금은 버티는 것 같고 내년에 좀 어려워질 분야가 이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나 또 우리가 이 자산 보불이 일어나고 이제 위기가 터지면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 보면 언젠가 다시 또 자산 보불이 나면서 또 부자 되는 분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지금 뭘 좀 준비하면서 있으면 좋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2005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2022년까지 일단락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침체될 뻔했던 걸 살리려고 돈 풀기 시작했던 게 더 풀고 원래 중간에 한번 멈출 뻔했다가 코로나 때 한 번 더 2배로 풀어버리면서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이 왔고 고금리가 오면서 지금 자산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금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막 글로벌리 미국이랑 중국 같은 약간 이제 다시 신냉전이란 말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투자에 되게 우호적이었던 이런 위험 자산을 사는 것, 주식이나 이런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위험 자산을 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되게 우호적인 환경이었는데 이게 끝나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그러니까 종전에 자산시장에 실물시장이 따로 있었고 실물시장 안 좋았고 자산시장만 좋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실물이 되게 각광받는 시대가 됐고 자산시장이 침체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저희가 여기서 진짜 자산시장을 막 붙잡고 죽은 자식 뭐 만지듯이 이렇게 뭘 어마어마하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왜냐면 이젠 무위험 자산도 꽤 괜찮은 수익을 주거든요. 그냥 예금만 하거나 그냥 적당한 채권 ETF만 사도 꽤 괜찮은 일들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대출까지 낀 다음에 아파트를 투자로 산다? 뭐 이런 거가 되게 그 상대적으로 여류에 있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부동산이.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지 않는 것이 지금 좀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과거의 문법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는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올해 이제 최성욱 저자님과 김작가 TV에서 이제 마지막 영상이고 이 영상이 이제 신년에 업로드 될 텐데 저희 투자자분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신년 인사 겸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좀 짧게 주신다면. 2022년은 굉장히 힘든 한 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도 힘들었고 다 힘들었을 것 같고요. 2023년은 의뢰하는 것처럼 좋은 그런 투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그 자신이 하는 그런 일에서도 이제 출중한 성과를 내셔가지고 일적으로도 좀 성취를 하시고
그리고 투자도 이렇게 같이 성취를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최상욱 저자님의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 듣고 싶으면 뭐 요즘에 준비하고 있는 강연이 있으시다고. 제가 이제 홍진태 대표랑 김두원 이코노미스트,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랑 저랑 이런 타이밍이랑 프라이싱 전략으로 모든 자산군을 이제 한번 재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타이밍,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라이싱 전략을 쓸 수 있는지 정말 저는 예를 들면 부동산 얘기를 하지만 홍진채 대표는 이제 주식시장과 금융시장 전체 커버하는 얘기를 할 거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23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지 그런 거를 이제 교육으로 좀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이다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월 말부터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 관심이 있으시면은 신청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이 있다면 신청하시면 아마 좀 더 심층 깊은 이야기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최상욱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